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프로그램 매도 관련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관련해서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업종별로 좀 등락률 살펴보고, 그 다음엔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미국 쪽 고용 부분 좀 실적 발표된 거 좀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좀 앞으로 있을 지표들 관련해서 좀 주요한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조금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인과 이제 일목균형표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인 이제 V 코스피랑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종합, 각권 관련된 좀 지수들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달러원, WTI, 금,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추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코홀딩스랑 그리고 이제 효성화학이나 LG전자나 CJ제일제당이나 GS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오늘 종목을 추가한 게 있는데 DLENC 저 같은 경우에 우선주를 매입하긴 했는데 DLENC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DLENC는 잠시만요. 나중에 보기 위해서 그냥 저장도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DLENC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남은 한 종목은 제가 또 현대해상도 오늘 매수를 했었거든요. 이 두 종목을 오늘 좀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조금 간단하게 차트랑 이제 절대가치 평가 있는 종목은 절대가치 평가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스피 관련해서 좀 누적 수급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KB금융, 애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랑 롯데케미칼은 절대가치 평가로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좀 밸류에이션 차트, 일드갭이랑 패드 모형 보고, 그 다음에 이제 S&P나 이제 코스피 지수를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로 나눈 수치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나 증감 속도 좀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유동성 데이터들 좀 업데이트 된 게 있어서 그 부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마감 시황 같은 경우 오늘 증시 크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 상승하면서 끝이 났고요. 코스피 한 0.4% 정도 상승, 코스닥은 한 0.9%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요. 이 파란 색깔하고 빨간 색깔 영역이 프로그램 순매도, 프로그램 순매수 구간인데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가 많았었고요. 그리고 베이시스 같은 경우가 오늘 같은 경우에 계속 좀 약간 플러스로, 요즘에 계속 사실 플러스였었는데 장 막판에는 약간 조금 마이너스로 돌아서긴 했었고요. 근데 사실 장 막판이라서 크게 움직임은 없지만 요즘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는 계속해서 베이시스 갭은 한 1 이내로 좀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보시면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사실 좀 매수는 했었는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차트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이 한 2,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한 15억 정도 매수 있었고, 이제 개인이 한 2,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5,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이 2,700억 매도, 기관이 한 2,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요즘 계속 거의 외국인 선물 매수랑 거의 외국인의 선물 수급 방향이랑 증시가 계속 좀 연동이 되는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1,800억 매수, 기관이 한 1,2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뭐 개인이 한 2,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업종별로 보시면은 뭐 오늘 제일 많이 올랐던 업종이 이제 운수 창고 쪽이었었고요. 뭐 HMM이나 뭐 한진칼, 한국공항 좀 이런 어떻게 보면 뭐 HMM은 계속해서 뭐 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뭐 좀 높게 유지되면서 좀 주가가 뭐 계속, 그리고 또 수급 자체가 뭐 사실 개인분들이 워낙 선호해서 좀 유지되는 것 같고요. 뭐 사실상 이제 밸류에이션은 좀 사실 저는 좀 많이 와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식이라는 게 뭐 사실 밸류에이션으로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 뭐 결국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보면 나의 그냥 안전한 버퍼, 이제 뭐 에어백 같은 존재지, 어떻게 보면 실제로 수익은 뭐 그냥 올라가면 수익이고 내려가면 손해기 때문에 일단 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다시 좀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갔었고요. 뭐 의약품 쪽도 뭐 신풍 쪽 관련해서 뉴스 나오면서 좀 뛰었었고, 뭐 한미나 이런 쪽도 이제 뭐 그 백신 관련된 수주 좀 기대감들로 오늘 좀 의약품들도 다 좀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뭐 한진 중공업도 많이 좀 뛰면서 좀 전기 가스업 쪽도 올랐었고요. 뭐 많이 내려갔던 거는 뭐 보험이나 뭐 종이 목재, 뭐 그리고 섬유 위복, 뭐 운수 장비, 뭐 여러 가지 좀 측면도 내려갔었지만 오늘은 뭐 그래도 나름 상승 종목이 조금 더, 상승 업종이 조금 더 많기는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차트 보시기 전에 뭐 일단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죠. 이제 미국 관련된 이제 고용 지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이제 6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이제 85만 명 증가를 하였고요. 예상치 이제 70만 6천 명을 좀 상회를 하면서 잘 나왔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7.9%로 전달 이제 5.8% 대비 좀 상승을 했고요. 전망치 5.6% 대비도 상회를 했습니다.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고용 지표가 아주 잘 나오지도 아주 못 나오지도 않은 그냥 애매한 상황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시장이 오히려 조금 더 그 부분을 환호하면서 그냥 올라갔던 것 같고요. 뭐 너무 실적이 좋았으면 또 뭐 테이퍼링 이슈가 있었을 것 같고, 뭐 너무 또 안 좋았으면 또 안 좋았다고 내릴 수 있었는데 그냥 애매하게 나오면서 조금 더 증시가 이제 올라갔던 거, 그냥 결과론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7일날 수요일날 이제 6월 FOMC도 의사록 공개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이제 어떤 게 나올지에 따라서 또 좀 증시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또 그날 또 삼성전자도 분기 실적도 있기 때문에 뭐 좀 그날 이제 국내도 좀 약간 변동성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이제 9일날 이제 금요일날 이제 중국 생산자 물가가 나옵니다. 6월 생산자 이제 물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향후에 좀 회의에서도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6월 CPI 지표에 좀 선행하는 지표기 때문에 중국 생산자 물가가 다음 주 또 13일 화요일 날 이제 6월 미국 CPI 지수가 나오거든요. 일단 좀 관심 있게 뭐 봐야 될 만한 지표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장기 파동부터 좀 살펴보면은 이제 뭐 코스피 파동 같은 경우에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금융위기 상승까지가 3파, 금융위기 하락부터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4파, 그 다음에 17년, 18년 상승이 5파로 1, 2, 3, 4, 5, 1파로 이제 크게 완성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로 떨어지면서 ABC로 떨어지면서 큰 2파도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현재는 이제 큰 3파에 1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점하고 저점을 이렇게 그어서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뭐 아마 저는 닿아서 좀 넘는 부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는.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제 3-1파가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 3-1파를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지금 5파에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파랑 한번 4파를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놔 보면은 여기 이렇게 고점하고 고점이 다인 걸 봤을 때 이 채널을 일단 유효했던 것 같은데, 뭐 일단 여기서 고점을 넘어서 여기가 고점이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일단
전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5파가 아마도 여기까지 가면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지금 5파의 어딘가를 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5파에 대해서 여기가 아마 1파, 1파, 3파, 4파, 5파에 또 작은 1파가 나오고 2파가 나오고 지금 아마도 이제 3파의 어딘가를 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먼저 이제 일목균형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일봉으로 일단 뭐 오늘 다시 전환선은 좀 상회를 하고 끝이 났기 때문에 뭐 전환선 기준선 9일 26일 후행스팬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분봉 보기 전에 뭐 주봉을 보시면은 일단 뭐 계속 뭐 같은 말이지만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1파 저점부터 4파 저점까지가 33주,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33주, 여기 저점부터 여기 고점까지 22주, 이 고점부터 여기까지가 딱 22주, 여기서 여기까지가 65주 기본수치, 대등수치가 딱 나오면서 여기서 좀 약간 추세 전환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보통 변화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전환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추세가 이렇게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더 가거나 내려가거나 인데 일단 내려가지 않고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추세는 아마 계속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것 같고요. 그냥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변화일이 42주거든요. 76주거든요. 이제 뭐 한 6월 23일 이 정도 부근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또 기본 수치 33주까지도 똑같이 오기 때문에 이 8월 중순 하순 부근이 조금 위험하지 않나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냥 여기가 고점이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럼 여기가 이제 저점이거나 여기가 이제 고점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미 전고점을 여기 65주를 치고 넘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까지 그냥 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 말고 이제 분봉으로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한 그냥 120분봉 정도로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뭐 4파 저점 치고 나서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큰 1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파가 나오고 나서 여기가 지금 3파의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가 3파라면 뭐 조정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결국에 뭐 사실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주봉에서 설명을 안 했었는데 사실상 여기 이제 고점부터 이제 이번 주가 26주거든요. 결국 이 변화일 다음에 조금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서부터 다음 주 부근이 조금 약간 주가의 등락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일단 좀 그럴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변화일이라는 게 뭐 사실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그럴 확률이 높은 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주 일단 변화일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근데 그 변화일 날 이제 26일 이 후행스팬이 26일 지금 현재 주가를 26일 뒤로 옮긴 숫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26일 전보다 높기 때문에 뭐 좀 호전이 된 사봉태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그래도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쪽 한번 보시면은 뭐 S&P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오늘 휴장이죠. 이제 독립기념일 날이기 때문에 오늘 뭐 선물은 계속 열리나 이제 공식적인 장은 휴장이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그 다음에 여기 4파, 여기 지금 5파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뭐 고점 다음 걸 봤을 때는 채널은 유효한 것 같고요. 이제 고점을 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하회하면은 좀 ABC로 크게 빠질 것 같습니다. 현재는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파를 좀 일봉으로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그 다음에 여기가 5파에 1파, 2파, 3파, 4파까지 나오고 나서 이제 원래 여기서가 딱 1, 2, 3, 4, 5가 좀 나온 것 같아서 여기가 그럼 끝이거나 아니면 여기가 1, 2, 3, 4, 5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도 그냥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만 아마도 그냥 여기가 이제 1파고 여기가 2파고 여기가 지금 5에 3의 어딘가를 지금 가고 있는 파동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S&P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전환선 기준으로 더 상회하고 있고 9일, 26일 횡스팬도 뭐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뭐 국내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충분히 사실 이미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구간까지는 왔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떨어지는 뭐 어떻게 보면 물건도 그냥 가만히 이제 힘을 안 줘도 더 중력으로 굴러가잖아요. 뭐 약간 그런 관성? 지금 그냥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관성? 마지막 오파기 때문에 관성으로 올라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뭐 좀 계속해서 둘 다 좀 조심할 필요성은 그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 이제 뭐 내재 변동성인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조금 약간 한 14 정도, 13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좀 하락이 있네요. 뭐 지금 같은 경우 한 12.96, 뭐 한 13 정도까지는 하락을 했고요. 근데 뭐 다만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질 룸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변동성이라는 게 뭐 이 정도면 사실 거의 바닥까지 와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그렇게 더 내려갈 가능성은 높진 않지 않을까. 뭐 제일 낮을 때가 이제 9.7이긴 했었는데 뭐 이때는 뭐 이렇게 막 횡보하고 막 이럴 때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낮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고요. 물론 뭐 9.7까지 뭐 못 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정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는 뭐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도 이제 하락을 하면서 뭐 구름대 안에 떨어진 이후로 이제 기준선까지도 하회를 하였고요. 뭐 9일, 26일 횡스팬 역전되고 뭐 사실 다 역전이 됐습니다. 뭐 전환선, 기준선 역전 빼고는 뭐 다 역전이 됐기 때문에 이 구름대만 이탈하면 뭐 그땐 조금 더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그래도 뭐 전환선 기준선 이제 이거 여기도 이제 역전이 되고 9일 횡스팬 역전되고 26일 횡스팬도 역전될 모양새여서 조금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차트 모양인 것 같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름대 이탈을 이제 또 오늘도 뭐 계속해서 이탈을 하고 있고 기준선 방향도 꺾이고 26일 횡스팬도 뭐 꺾여 있기 때문에 좀 이제 하락 추세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고요.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도 뭐 저한선 기준선 다 역전되어 있고 9일 26일 횡스팬 뭐 다 역전되어 있어서 다만 이제 구름대만 이제 이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일단 오늘 뭐 양봉으로 끝나긴 했고요. 이제 구름대를 좀 지지받아서 일단 뭐 확실히 기준선이라도 좀 넘어가야 조금 더 상승 추세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각공 같은 경우 오늘 신고가 다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뭐 각공 같은 경우 일단 아직까지는 뭐 추세는 다 호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다시 이제 전환선 부근까지 좀 하락을 했었는데 일단 뭐 MACD나 RSI는 좀 과열 신호를 나타내고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하게 추세만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는 다 호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일단 전환선까지는 하회를 하였고요. 뭐 일단 아직까지 뭐 추세가 그렇게 뭐 확실하게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뭐 적어도 기준선이나 구름대 다 위에 있고 26일 횡스팬도 호전돼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승 추세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WTI 같은 경우에는 뭐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금 선물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고 있는데 요즘에 실질금리가 좀 낮아지고 있는 원인이고요. 실질금리 지금 한 마이너스 0.89 정도 되고 있는데 뭐 중기적으로는 저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올해 한 연말 내까지는 테이퍼링 결국 한다고 하면은 뭐 전 일단 뭐 실질금리는 거의 뭐 제로 플러스 수준까지는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때 조금 단기적으로 하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떨어지면서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때부터 이제 정말 금이 괜찮은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준선 전환선 부근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좀 추세가 정해지지 않았고 결국 이 구름대가 위든 아래든 좀 이탈을 하면 조금 더 방향성이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환선까지 이제 하회하고 9일 26일 역전되고 뭐 다 역전되었기 때문에 일단 뭐 완연한 하락 추세다라고 아직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한 1.6% 하락을 하였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전환선 기준선 9일 뭐 26일 횡스팬 뭐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뭐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연구 성장률 한 0% 할인율 9.2 정도 잡았을 때 한 64,000원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만 하더라도 뭐 사실 시가총액보다 더 높고요. 시가총액보다라기보다는 자사주를 제외한 시가총액보다도 높고요. 그 다음에는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오늘 뭐 나름 큰 폭의 하락이죠. 뭐 3%면 뭐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일단 뭐 이때 꼬리가 좀 났던 것들이 안 좋았었지만 일단 지금 이제 구름대 안으로도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뭐 만약에 전환선까지는 뭐 그렇다 쳐도 기준선까지 깨면은 뭐 그때는 좀 매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뭐 아직까지는 뭐 구름대 안에 들어온 거 빼고는 뭐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크게는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뭐 효성학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주가 37만원에서 뭐 그래도 한 거의 90만원까지 한 140%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은 뭐 한 2%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수급도 괜찮았었고요. 뭐 아직까지는 전환선 기준선 9일 26일 횡스팬 뭐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이 구름대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뭐 그냥 아직까지는 괜찮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절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는 목표 주가가 한 31만원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존재했기 때문에 한 87% 정도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제일제당 한번 보시면은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아직 제일제당은 뭐 저한선 기준선 하회하고 있고 뭐 9일이나 26일 행스팬도 일단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좀 제일제당은 약간 사실 살짝 좀 빨리 매수한 감은 있고요. 분명히 일단 뭐 구름대를 깨면 매도를 하고 일단 구름대 깨기 전에 좀 반등하는 걸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곧 26일 안에 이제 고점이 이제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고점이 내려오면서 기준선이 내려올 텐데요. 뭐 그때 이제 주가가 이걸 넘는지 안 넘는지가 일단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100% 상승 여력이 있어서 한 92만원 정도까지는 내재 가치를 보유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GS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제가 GS가 안 돼 있는데 뭐 GS도 이제 사실 좀 들고 있어서 GS가 왜 없어졌을까요? 네. GS 한번 보시면은 뭐 GS도 똑같이 좀 저장을 해 놓도록 하고요. 저장은 돼 있는데 아마 이게 좀 잘리는 것 같네요. 일단 뭐 좀 그건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고 일단 뭐 GS 한번 차트 보시면은 뭐 일단 뭐 GS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어떻게 보면 위에서는 이 기준선에서 조금 약간 저항을 나타내고 50일 이동평균선이랑 이 구름대에서 상단에서 좀 약간 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곧 사실 이제 만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뭐 곧 좀 튈 것 같고 기준선을 먼저 넘을지 이 구름대가 먼저 깨질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만 아직까지는 26일이나 9일 후행스팬은 뭐 아직 깨지진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GS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 중기적으로는 결국 9일 봉 같은 경우에도 구주봉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라볼릭 매수 시그널 나타내고 뭐 전환선도 넘고 MACD도 좀 플러스로 돌아서서 매수 타이밍으로 돌아서서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좀 신규 매수를 했는데 뭐 오늘은 하락했고요. 이제 뭔데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횡스팬 다 호전돼 있고 이제 그냥 주봉으로 봐더라도 다 호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주봉으로 보더라도 뭐 딱 전환선 기준선
호전되면서 이제 9일이 아니죠. 이제 26일 후행스팬 딱 돌파가 된 상황이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구주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딱 구름대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9일 후행스팬도 호전이 딱 되고, 파라볼릭 같은 경우는 아직 매수는 아니지만 MACD도 딱 매수 시간에 나타나서 좀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DB 손해보험이나 다른 손해보험보다 좀 약간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는 것 같고요.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서, 그리고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좀 과거 대비해서는 충분히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은, 이 파란 색깔이 이제 주가 차트고 이 연두 색깔이 이제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인데요. 이제 뭐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이제 고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상당히 뭐좀 낮은 이제 좀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점보단 내려왔지만요, 좀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라 색깔이 PBR인데 뭐 PBR 상으로도 뭐 거의 저점 수준이고요. 뭐 퍼 상으로도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건설사를 좀 인수는 아니죠. 이제 매수를 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우선주를 매수했습니다. 이제 우선주랑 본주랑 좀 괴리율도 커서 그냥 우선주로 매입을 하였고요. 이제 대림산업이죠. 대림산업이 이제 좀 분할을 하면서 생긴 회사인데요. 뭐 분할하면서 좀 처음에 좀 빠졌다가 뭐 그 다음에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뭐 일단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향스팬 다 호전돼 있고,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뭐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분할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차트로는 아직까지는 뭐 많이 볼 건 없고요. 근데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현재 주가가 한 15만원 정도 되는데 우선주는 한 8만원 정도 되고요. 네, 뭐 한 57만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전 내재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한 270%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보시면은 뭐 이 실적 같은 경우엔 거의 애널리스트 그냥 전망치를 사용을 했고요. 뭐 2021년만 하더라도 퍼가 한 5.4, 뭐 2022년도 4.9 정도, 그 다음에 뭐 2023년도 4.4, 그리고 이제 순현금도 많은 회사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이 회사 뭐 건설사, 뭐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도 사실 고려를 했다가 뭐 그냥 이제 ENC로 한 게, 사실 ENC가 지금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뭐 자본이라고 해야 될까? 자산 가치가 DL ENC보다 훨씬 더 좋은 회사들은 많긴 하지만 미래의 수익성을 감안했을 땐 DLNC가 대형사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EV 에비타도 뭐 거의 1배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괜찮은 회사지 않나. 좀 분할하고 지금 조금 저평가에 빠져 있는 회사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아크로라는 브랜드도 뭐 상당히 수도권에도 강점을 가진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요즘에 계속 뭐 지방권들도 계속 지금 브랜드 아파트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향후에 이제 뭐 재건축 수혜나 분명히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 뭐 HTC 같은 경우, HTC도 좋은 회사지만은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플랜트도 하고 뭐 주택도 하고 정말 뭐 건설의 모든 것을 다 하는 종합적인 회사기 때문에 이제 조금 한 부분에 뭐 치중된 회사들보다는 조금 더 결국 시장 변화에 따른 그런 좀 수익 변동성은 조금 덜한 장점이 있고요. 물론 뭐 지금은 주택 부분이 가장 크지만요. 뭐 여러 가지 좀 장점을 보유하고 있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싸기 때문에 좀 괜찮은 회사여서 매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누적 수급 차트 한번 보시면은, 개인 같은 경우에 원래 2001년부터 2019년 말까지 71조 매도하다가 뭐 현재 이제 누적 매수가 이제 33조니까 더하면은 104조네요. 104조 정도를 1년 6개월 만에 엄청나게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은 역으로 이렇게 다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수급은 뭐 사실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좀 절대가치 평가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KB금융, 애플 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이제 8400원이고 할인율 7.6, 영구 성장률 3%, 캐펙스 3조
3조가 아니죠. 여기 이제 37조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까지는 2023년까지는 애널리스트 분들 전망치를 사용했고요. 영구적으로는 영업이익 한 16% 정도 설정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 계산을 해봤을 때, FCF로 계산을 해봤을 때, 뭐 이제 내재 가치는 한 12만 8천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뭐 초과 수익률은 이제 한 60%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 계산이 당연히 완벽할 수는 없겠죠. 정확한 값은 아니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 정도 고려해 봤을 때 한 3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가치 평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이 주가가 이제 파란 색깔이 주가 차트고요. 연두 색깔은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기대 수익률이 이제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이제 고평가인데, 원래 삼성전자 보통 한 8% 정도 이제 하회를 할 때 조정이 있었습니다. 하회했다가 상회할 때 조정이 있었는데, 뭐 이번에도 어김없이 뭐 7.9 정도 기록하고 나서 좀 조정이 있었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뭐 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추가로 빠지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뭐 빠지고 있는 시간이 되게 좀 오래 걸리고 있어서 뭐 그냥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이렇게 과거 이때처럼 한 번 더 올라가고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도 보고는 있습니다. 이제는 좀 한 번 더 올라갔다 이렇게 조금 올라갔다가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조금 삼성보다는 전 좀 더 좋은 주식이 더 많지 않나라고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내재가치 측면에선 상승 여력은 많지는 않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PBR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2배 넘었다가 하회할 때 조정을 나타냈었는데, 뭐 이번에 좀 그랬었다가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하락은 하지 않고 있긴 합니다. 조금 더 하락했다가 저는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 절대가치 평가 한번 보시면은, 롯데케미칼 현재 주가 한 26만원 정도 되고요. 연구 성장률 이제 2%, 할인율 7.6으로 이제 캐펙스 1.5조 정도 기록하고, 실적은 한 이 정도가 나온다라고 판단을 해 봤을 때, 뭐 FCF 기준으로 한 33만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것 같고요. 뭐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30% 하면은 그냥 지금이 거의 적정 주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차트를 안 보여드렸기 때문에 삼성전자 차트 보고 롯데케미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봉상으로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구름대도 하회하고 있고, 9일, 26일 횡스팬 뭐 거의 역전된 상태여서 뭐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보이지만, 일단 26일 후행스팬이 딱 주가에 걸쳐 있어서 위로 뚫을지 아래로 뚫을지, 9일 후행스팬도 위로 뚫을지 아래로 뚫을지가 뭐 상당히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 이제 구름대를 좀 넘고 매수를 하시는 것을 뭐 개인적으로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이 부분에서 역전이 되고, 뭐 계속해서 좀 26일 프랭스팬도 역전이 되면서 뭐 좀 차트상으로는 좋지 않은 모양새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2분기 이제 또 실적 나오면은 뭐 그때 조금 더 이제 변동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내재 가치로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일봉상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200일 이동평균선도 하회하고, 뭐 9일 26일 횡스팬 다 역전이 되어 있고요. 일단 뭐 아직까지는 뭐 그냥 좀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치 평가는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일단 뭐 기대 수익률이 2000년, 2020년 뭐 코로나 때 수준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조금 과거보다는 좀 갈 수 있는 룸은 있지만은 룸이 그렇게 엄청 크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밸류에서는 지금 뭐 그냥 뭐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그냥 그 정도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그래도 기대 수익률이 그래도 좀 많이 하락은 했지만 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과거 이제 주가 대비해서는 뭐 충분히 좀 기대 수익률은 좀 많이 높은 상황이다. 과거
최근 과거보다는 조금 아니지만 긴 시기알로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이제 동사 주가가 이제 국고채 10년물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뭐 저는 좀 중기적으로는 좀 국고채 금리 조금 더 튄다고는 봐가지고 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이때 뭐 약간 좀 그래도 막 엄청 싸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그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 주식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KB금융 차트 보시면은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 이제 구름대까지 이탈하면서 9일 26일 프랑스팬 뭐 다 역전이 되어 있고 전환서 기준선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일봉상으로는 뭐 다 모든 게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차트가 안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관련돼서 밸류에이션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수치는 이제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을 한 수치인데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현재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상승은 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은 뭐 충분히 있어 보이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합산돼서 이제 합산은 아니고 이제 같이 돼 있는 거 한번 보시면은 뭐 코스피보다는 조금 약간 S&P가 밸류에이션 부담은 조금 더 많이 있어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드 모양 한번 보시면은 패드 모양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이제 패드 모양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제가 갑자기 지나갔는지 여기 있네요. 제가 그냥 지나가 버렸었네요. 이제 패드 모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를 이제 차감을 했지만 패드 모형이 이제 나눈 수치고요.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한 모형입니다. 뭐 절대적인 수치는 엄청 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래도 있는 구간까지는 내려온 것 같고요. 뭐 좀 짧은 시결로 보시더라도 뭐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엔 이제 시가총액이나 이제 코스피 이제 S&P 지수를 이제 M2 통화량으로 이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는 뭐 닷컴버블유로 뭐 가장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뭐 금융위기 때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좀 약간 통화량 대비해서도 이제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시총을 이제 통화량 지수인 이제 M2로 나눈 수치인데 뭐 과거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뭐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상승을 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계속해서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엔 이제 뭐 유동성 관련된 한번 전주 대비 업데이트된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지급준비금부터 뭐 조금 짧은 시기로 돼 있는 거 한번 보시면은 뭐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뭐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 3.8조 달러까지 하락을 하면서 뭐 계속 좀 약간 이 4월 부근부터 그냥 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그냥 횡보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뭐 지급준비금이 이제 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은 은행이 또 이제 연방준비은행이라는 이제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은행에 또 돈을 맡기게 되거든요. 이제 그 준비금은 이제 필수적으로 넣어야 될 그냥 지급준비금이 있고, 근데 또 은행이 돈이 많은데 이제 수신을 많이 했는데 대출이 안 나가면은 또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또 연방준비은행에 이제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고 그냥 더 예치를 해도 됩니다. 이제 연방준비은행에서 은행에 돈을 주기 때문에 이제 이자를 주는 거죠. 이제 그때 결국 이제 필수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지급준비금이나 아니면 이제 초과 지급 준비금을 합친 수치가 이 지급 준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 그냥 은행이 연방준비은행에 맡겨둔 돈이다. 결국 그냥 은행에 돈이 쌓여 있는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3.8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은행에 쌓여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미 재무부 일반 계정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재정정책 지출을 위해서 그냥 국채를 발행해서 만들어 놓은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럼프 정부 때부터 이제 거의 뭐 한 1.8조 달러 찍었다가 지금 부양책 계속 실행되면서 조금 이렇게 현금이 소진되고 있고요. 재정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영준 총자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월 800억 달러의 이제 국고 채권 매수와 400억 달러 MBS 매수를 하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건 이제 연방준비은행의 총 자산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건 이제 연방준비은행의 부채이거든요. 연방준비은행의 부채는 유통통화, 그냥 이제 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급준비금은 아까 말해드린 이제 지급준비금, 재무부 일반 계정도 이제 얘기했던 재무부 일반 계정이고요. 이제 리버스 레포가 요즘에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리버스 레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시장에서 채권을 담보로 이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유동성이 이제 빨려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회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부채가 줄면은 자산이 줄어야 되거든요. 자산이 줄면 부채가 줄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리버스 레포 빼고는 연방준비은행 총 자산이 줄고 있거든요. 이제 재정정책이 집행이 되면서 조금 은행에 있는 돈들이 결국 다 빠져나가고 있고요. 정부에 있는 돈들이나.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자산 축소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리버스 레포라는 걸 토대로 지금 그 시점을 그냥 좀 인위적으로 늦추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늦춘다고 해서 뭐 결국 뭐 안 하게 될 것도 아니긴 하고요. 뭐 지금 그냥 일시적으로 좀 늦추고 있기는 한데 중기적으로 이 리버스 레포가 막 이렇게까지 커질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머지않아 조금 문제다, 좀 약간 노이즈는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따라서 이제 테이퍼링이 뭐 그렇게 오래 멀리 남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하고요. 이 리버스 레포 금액을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뭐 상업은행 예대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20% 수준으로 뭐 상당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 수치들은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차트 보여드리기만 하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따라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26주 변화일도 오고 뭐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26주 변화일도 오고 뭐 볼린저 밴드들이 모였다가 이제 퍼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이 뭐 예를 들어서 100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100을 토대로 100을 뭐 토대로도 아니고 그냥 뭐 제가 그냥 대출을 예를 들어서 100을 또 받아서 200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200을 투자하면 뭔가 맨날 시장이 위험하다, 시장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왜 레버리지를 꺼야 된다고 하면서 왜 레버리지를 받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이제 이 베타 같은 경우 이제 시장의 움직임, 코스피의 움직임이 베타고요. 원래는 이제 1베타인데 제가 레버리지 2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 베타에다가 알파 수익 같은 경우는 지수랑 제가 산 주식과 수익률이 다르겠죠. 이제 그걸 알파라고 하는데 그럼 이 알파가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가 이제 선물 매도를 했거든요. 선물 매도를 똑같이 이제 200의 효과를 마이너스 200의 효과를 주는 선물을 매도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2베타가 생기면서 더하면은 이제 2알파가 생긴 거고요. 이제 거기다가 요거랑 이제 섞은 게 약간 콜옵션 매수랑 콜옵션 풋옵션 매수를 살짝 섞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제 0% 지금부터 코스피가 0%만 움직인다 했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한 4% 수익 나는 손실 나는 것까지는 이제 좀 만들어 놨고요. 플러스 한 3% 정도 나오면은 이제 레버리지로 수익이 나고 마이너스 한 3% 정도 나오면은 또 수익이 나는 일단 뭐 이런 구조를 좀 짜놨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결국 그래서 근데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이제 알파 수익이 2배로 이제 나는데 뭐 이것까지 하면은 더 그냥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고요. 역으로 뭐 제가 산 주식은 떨어지고 뭐 코스피는 오른다 하면 이제 마이너스 2.2 알파만큼 또 손해가 날 수 있겠죠. 결국 이제 시장보다 뭐 제가 쌓은 포트폴리오는 시장하고 시장 vs 제 포트. 그래서 제가 좀 종목수를 늘리는 게
좀 어느 정도 변동성을 조금 줄이려고 해서 종목수를 조금 약간 늘리는 부분도 있고요. 제 포트 vs 이제 시장의 알파 수익의 차이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얼마나 변동성이 조금 커지느냐에 대해서 지금 조금 약간 베팅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뭐 요즘에 뭐 꾸역꾸역 그래도 사실 증시가 잘 가고 있기는 하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사실 갭도 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뭐 일단 아직까지는 저는 뭐 좀 상승을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해지를 해놨기 때문에 뭐 사실 시장 움직이면 크지 않고 이제 제가 산 주식과 시장 지수의 어떻게 보면 그런 차이 알파가랑 이제 변동성이 중요한데 그냥 이제 보통 이제 파생을 쓰지 않는 개인 투자분들이라면 조금 이제 좀 조심할 단계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26주 변화도 이제 이번 주여서 이번 주 뭐 다음 주 조금 위든 아래든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지 뭐 같은 말이지만 뭐 건설 쪽 특히 이제 DL, ENC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고요. 특히 이제 보통주 말고 이제 우선주가 좀 중기적으로 오랫동안 투자하시기에는 뭐 충분히 이제 괴리율 줄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그리고 이제 배당 성향 2%, 20%만 주더라도 뭐 거의 4% 나오는데 배당 성향이 뭐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사업 회사기 때문에 이제 딱 하나가 대주주가 들고 있던 회사가 아니고 오히려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조금 지주로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경우가 많아서 좀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특별하게 용지 매입 자금이 대규모로 들지 않는 이상 좀 중기적으로는 배당 가능성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이 지주사 지분을 또 사모펀드에서 하나 좀 투자했던 게 있어서 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배당은 좀 중기적으로는 확대될 것 같고 DLNC는 좀 분할해서 지금 좀 유난히 좀 싼 구간이지 않나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오늘 이제 한 주가 또 시작했는데 네, 또 새롭게 시작한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네, 그럼 이제 이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